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들이 제 숨통을 끊으려 합니다. 3년 동안 눈 한 번 제대로 깜빡이지 못했던 여자가 남긴 쪽지였습니다. 뇌사 직전의 식물인간이라는 판정을 받은 그 여자, 연희가 꺼져가는 의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볼펜을 쥐고 남긴 문장이었습니다. 종이가 뚫릴 듯 눌러쓴 그 필압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절박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주운 사람은 박미숙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시어머니의 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며 살아온 여자.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여자. 그 집안에서 미숙의 존재는 투명한 공기와도 같았습니다. 있어도 보이지 않고 없으면 비로소 불편해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쪽지 뒷면에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암호처럼 보였던 그 숫자들이 사실은 30년 전 이 집안이 저지른 가장 추악한 비밀을 향해 곧장 뻗어 있는 지도였다는 사실을 미숙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들려온 시동생 진호의 목소리가 미숙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서류 정리해. 그 물건만 찾으면 이 지긋지긋한 병원 생활도 끝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는 데는 채 하룻밤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동서 연희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연희가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50억이 넘는 강남 상가 건물, 아무도 모르는 파주의 땅,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30년 된 장부 한 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엉킨 그 밤부터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아온 박미숙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운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너 아직도 여기 있었냐?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병원에 신경 쓰느라 야, 너 아직도 여기 붙어 있었냐? 내가 말했지. 식물인간 뒤치다꺼리는 간병인한테 맡기고 너는 집안일이나 신경 쓰라고. 박 여사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를 날카롭게 갈라놓았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쪽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고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손가락에 힘을 꽉 주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일이었습니다. 미숙이 연희의 병실 문을 열려고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발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청소부가 흘리고 간 영수증 같은 것이려니 생각하며 집어들었을 때 미숙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달랐습니다. 오래된 수첩에서 뜯어낸 듯 낡고 거친 종이였고 그 위에는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종이를 뚫을 듯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들이 제 숨통을 끊으려 합니다. 미숙의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인 적 없던 연희였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으로 병실 천장만 응시하던 연희였습니다. 그 여자가 이 쪽지를 썼다는 것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들이라는 말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단 2명뿐이라는 것을. 시어머니 박 여사와 연희의 남편이자 미숙의 시동생인 진호. 그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미숙이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는 순간 등 뒤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박 여사와 진호가 들이닥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환자를 걱정하는 기색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병상등 아래에서 미숙을 매섭게 째려보며 쏘아붙였고 미숙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진호는 형수 쪽은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연희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그의 시선에는 애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듯 이 여자가 아직 살아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가 연희 상태 확인하고 의사랑 상담할 테니까요. 괜히 옆에서 알짱거리다가 분위기 흐리지 마시고요. 냉소가 가득한 말투였습니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연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고 빠른 움직임이었지만 3년 동안 매일 그 얼굴을 들여다봐 온 미숙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학적 반사가 아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살려달라는 간절한 신호였습니다. 미숙은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걸터 앉아 쪽지를 꺼냈습니다. 앞면에는 그 짧고 선명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아주 작고 흐릿한 숫자들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처럼 보이기도 하고 금고 비밀번호처럼 보이기도 하는 수수께끼 같은 숫자들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숫자들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희가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이것을 적었다는 것은 이 숫자들이 목숨보다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타일 벽을 타고 선명하게 미숙의 귀에 박혔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서류 정리해. 그 물건만 찾으면 이 지긋지긋한 병원 생활도 끝이니까. 이어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함이라고는 한 올도 없는 오직 계산과 탐욕만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미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물건, 진호가 찾고 있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미숙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쪽지 뒷면의 숫자들과 사고 직전 연희가 미숙에게 속삭였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 연희는 미숙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랑 그이가 자꾸 제 인감도장을 찾아요.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그 상가 건물, 그거 건드리면 우리 집안 다 무너질 텐데 말이에요. 그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을 미숙은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의 탐욕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미숙은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숙은 주머니 속 쪽지를 손바닥으로 꼭 쥐었습니다. 화장실 안은 차가웠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으며 복도에서는 박 여사와 진호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조용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쪽지는 미숙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이 보잘것없는 종이 한 장이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우는 열쇠라는 것을 온몸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아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미숙의 손은 좀처럼 온기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쌀을 씻으면서도
도마 위에서 물을 써는 동안에도 주머니 속 쪽지의 감촉이 손끝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이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미숙은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앞치마 끈을 고쳐 묶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장 평범하게 움직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미숙이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28살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숙은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 하나를 차리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살림을 꾸리는 것. 그 소박한 꿈이 10년 만에 산산이 부서진 것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미숙은 마침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뚝배기 속 찌개가 넘쳐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전화기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숙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박 여사는 미숙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홀로 남은 며느리를 거두는 시어머니의 인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내가 무엇인지 미숙은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에게 미숙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월급 한 푼 주지 않아도 되는, 쫓아낼 명분이 없으면서 부려먹을 수 있는 가장 값싼 노동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늦게까지 뒷정리를 마쳐야 비로소 미숙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긴 하루가 끝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격려가 아니라 또 다른 구박이었습니다. 그런 미숙에게 연희가 처음 시집을 온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진호의 아내로 이 집에 들어온 연희는 미숙이 살면서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만난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연희는 시집 온 첫날부터 남달랐습니다. 박 여사의 눈치를 보느라 모두가 외면하는 미숙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죠?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형님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어머니 몰래 드리는 거니까 꼭 숨겨두시고요. 친정에서 받은 용돈을 쪼개 미숙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손을 뒤로 빼며 괜찮다고 했지만 연희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거칠고 트고 마디마디가 굵어진 미숙의 손을. 그리고 잠시 후 연희는 핸드백 안을 뒤져 핸드크림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숙이 거절할 틈도 없이 손마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문질러 주었습니다. 은은한 장미 향기가 손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미숙은 그 향기를 맡는 순간 까닭도 없이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뒤로 연희는 틈만 나면 미숙의 곁을 찾았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닿지 않는 부엌 구석에서 빨래를 함께 널며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나란히 걸으며 두 여자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연희는 친정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란 이야기, 아버지가 남겨준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이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집에서의 삶이 가끔은 너무 낯설고 외롭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미숙은 그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연희는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만 해도 세상이 조금은 덜 외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이면 그 다정함은 더욱 빛났습니다. 박 여사의 성화에 떠밀려 미숙이 혼자 전을 부치고 있을 때면 연희는 어김없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가 연희를 거실로 불러내도
연희는 잠깐만요. 라고 대답하며 기름 냄새 가득한 부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튀고 연기가 올라오는 작은 부엌 안에서 그 시간만큼은 미숙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은은한 장미 향기가 뒤섞인 그 공간이 미숙에게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희가 사고를 당하기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미숙이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에 서 있을 때 연희가 조용히 들어와 등 뒤에 섰습니다.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연희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형님, 저 사실 무서워요. 미숙이 돌아보았습니다. 연희는 양손을 앞에 모은 채 시선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어머니랑 그이가 자꾸 제 인감도장을 찾는다는 것,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가 건물의 등기 서류를 보여달라고 성화라는 것, 그냥 넘겨주기가 두렵다는 것을 연희는 낮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숙은 그 말을 들으며 찬물을 한 대접 들이킨 것처럼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숙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혹시 이상한 서류에는 도장 찍지 말고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연희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사흘 뒤 새벽 연희는 서재 계단 아래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박 여사와 진호는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도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날 밤 서재 안에서 들려오던 소리들을 기억합니다.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 진호의 고함, 그리고 연희의 짧은 비명. 사고 직전까지 서재 안에서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미숙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병원에 실려간 뒤 이 집안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여사는 사흘도 지나지 않아 새 모피 코트를 장만했고 진호는 연희의 병실보다 도박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간병인 대신 매일 병원에 가서 연희의 손을 닦고 이불을 고쳐 덮고 아무도 듣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은 있다는 것을 연희가 어둠 속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박 여사의 본래 이름은 박순자였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누구나 박 여사라 부르며 고개를 조아리지만 50년 전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순자는 이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에서 올라와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끼니를 이어가던 처지였습니다. 손재주 하나는 좋았고 눈치가 빨랐으며 무엇보다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그 욕심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은 22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당시 박순자가 일하던 곳은 종로 한복판에서 포목상단을 운영하던 윤씨 집안이었습니다. 윤씨 집안은 대를 이어 포목 장사를 해온 터라 서울 시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름이 알려진 가문이었습니다. 주인 윤재명은 엄하지만 공정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오정숙은 아랫사람에게도 밥상을 함께 차려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집에서 살림을 도우며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우를 받아봤습니다. 오정숙이 박순자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장부 보는 법도 일러주었으며 때로는 딸처럼 머리를 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정인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박순자보다 3살 어렸고 어머니를 닮아 눈매가 곱고 마음씨가 온화했습니다. 정희는 박순자를 언니처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한 이불을 덮고 자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고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며 웃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시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냈던 시간이었다고 훗날 일기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남 아래에서 박순자의 욕심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장부였습니다. 윤재명이 건강이 나빠져 자리에 누운 뒤부터 상단의 살림은 자연스럽게 박순자가 맡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볼수록 박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상단이 얼마나 큰 재산을 쌓아두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재산이 언젠가는 정인의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생각이 박순자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독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왜 저 아이는 태어난 것만으로 이 모든 것을 갖는데 나는 평생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이 씨앗에 물을 주었습니다. 윤재명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한 해 뒤였습니다. 상단의 모든 재산과 가게는 오정숙과 정인에게 고스란히 남겨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그 유언장이 공식적으로 처리되기 전 장부와 서류 몇 장을 손에 넣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거래처와 주고받은 계약서들, 상단의 자금 흐름이 적힌 원장, 그리고 윤재명이 은행에 맡겨둔 증서의 사본들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오정숙이 상단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고소장을 만들었습니다. 오정숙의 도장을 흉내낸 문서 위조였고 거래처 몇 곳에는 돈을 쥐어주며 거짓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세상이 지금처럼 밝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법보다 먼저 소문이 돌았고 소문은 진실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정숙은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상단의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린 정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모든 수모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오정숙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채 상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정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그 포목 상단과 아버지가 물려준 종로의 건물이 박순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박 여사가 가진 모든 재산의 시작이었습니다. 쫓겨난 오정숙은 딸 정인을 데리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오정숙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빨래를 받아다 해주고 남의 집 참모 노릇을 하고 시장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정희는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새방에서 혼자 밥을 지어 먹었고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오정숙은 죽는 날까지 박순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에게 하나의 유품을 남겼습니다. 낡은 은비녀였습니다. 그 비녀 끝에는 작은 한자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오정숙은 숨을 거두기 직전 정인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의 마지막 증거란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것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야. 정인은 어머니가 떠난 뒤 홀로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처럼 성실했고 어머니처럼 마음이 고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정인은 작은 가게를 차렸고 그 가게를 키워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정인이 평생을 일궈 딸에게 남겨준 전부였습니다. 그 딸이 바로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어머니로부터 상가 건물을 물려받으며 그 비녀도 함께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 낡은 비녀를 그토록 소중히 여겼는지 연희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편지 묶음을 발견하면서 연희는 자신의 외할머니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박순자라는 것도 자신의 시어머니와 같은 이름이라는 사실에 연희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편지 속 주소와 상단의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시집온 바로 그 집이 외할머니를 길바닥으로 쫓아낸 그 집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사실을 알고도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가 건물을 처분해 시댁의 빚을 갚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분노보다 두려움이 앞섰고 다툼보다 평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와 진호는 연희의 그 선한 마음을 약점으로 읽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여자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희가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한 지 열흘 뒤 그날 밤 서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희는 아직도 차가운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는 지금도 그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남의 피눈물로 세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진실은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연희의 손가락 사이에서 떨어진 그 쪽지 한 장이 30년 동안 눌러놓았던 그 진실의 뚜껑을 조금씩 밀어 올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녘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박 여사의 코 고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양말을 두 겹 겹쳐 신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낮추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발끝도 들여놓지 못할 서재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손잡이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쪽지 한 장이 미숙에게 처음으로 이런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은 낡은 나무 냄새와 묵은 서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이 집에서 가장 오래 혼자 앉아 있는 공간이었고 그만큼 이 방은 박 여사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창문 하나가 빗장이 걸린 채 닫혀 있었고 달빛 한 줄기만이 책상 위를 가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핸드폰 화면을 최대한 어둡게 낮추고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청구서들과 병원 영수증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진호의 도박빚 관련 서류로 보이는 종이들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숙은 서랍을 다시 열고 손을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서랍 안쪽 깊은 곳에서 작고 딱딱한 것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작은 열쇠였습니다. 무릎만한 크기의 오래된 자물쇠에 맞는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미숙은 서재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책장 아래, 소파 밑, 창가의 낡은 협탁, 그리고 박 여사가 유독 아끼는 자개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나전 무늬가 박힌 그 함은 서재 한켠 낮은 탁자 위에 항상 놓여 있었고 박 여사는 손님이 오면 그것을 다른 방으로 옮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자개함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겉보기보다 무게가 나갔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맞추어 돌리자 조용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함 안에는 봉투 몇 장과 접힌 서류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낡은 천 조각에 쌓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숙은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비녀였습니다. 연희가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말했던 사고 이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그 비녀였습니다. 미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비녀를 달빛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비녀 끝에 아주 작은 한자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문양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업을 잇는 열쇠 같은 것이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숙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비녀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비녀의 문양과 쪽지의 숫자들을 번갈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미숙은 찬찬히 들여다볼수록 그 배열이 어떤 주소와 닮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의 숫자들은 우편 번호처럼 보였고 뒤의 숫자들은 사물함 번호나 금고 번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녀 끝 문양 안에 아주 작게 새겨진 한자는 미숙이 오래전 남편과 함께 다니던 종로 어느 골목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비녀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자개함을 닫고 열쇠를 서랍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숫자들의 조합을 머릿속에 통째로 새긴 채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부엌으로 들어가 냉수 한 컵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흩어졌던 정신을 다시 모아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규칙하고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미숙은 컵을 내려놓고 싱크대 앞에 자연스럽게 섰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온 사람처럼 진호가 부엌 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고 이어 진호의 붉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미숙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그에게 부엌 집기와 다를 바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진호는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이내 혼잣말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숙은 귀를 세웠습니다. 이 노인네가 비녀를 어디다 또 옮겨놨어. 내일 연희 처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챙겨야 하는데 비녀만 있으면 그 숫자 풀 수 있다고. 이 도박빚 이번에 다 갚고 나면 2번 다시 안 해. 미숙은 손에 쥔 컵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연희 처리. 그 단어가 귓속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진호는 서재를 뒤지다가 욕설을 내뱉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연희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옮겨질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비녀를 찾지 못했지만 박 여사가 내일 아침 자개함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미숙은 장을 보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를 들었고 얼굴에는 아무 생각 없는 표정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발길은 시장이 아닌 종로를 향했습니다. 쪽지의 숫자들이 가리키는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선 골목을 걸어 들어가자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개인 금고 보관으로 이름난 오래된 은행이었습니다. 미숙은 창구 앞에 섰습니다. 연희가 사고 이전에 건네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공증까지 맞춰두었다며 무슨 일이 생기면 형님이 관리해 달라고 웃으며 내밀었던 위임장이었습니다. 당시 미숙은 그 서류를 받으며 설마 쓸 일이 생기겠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서류가 이토록 무거운 사명을 지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금고실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철제 상자가 미숙 앞에 놓였습니다. 쪽지의 숫자, 배열과 비녀 문양에서 읽어낸 번호를 차례대로 눌렀습니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상자가 열렸습니다. 미숙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두 여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 명은 낯선 얼굴이었고 다른 한 명은 미숙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수십 년 젊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매는 틀림없었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다른 여자는 연희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배신으로 상단을 빼앗김. 이 기록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임. 미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며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횡령의 기록, 문서 위조의 증거, 강압에 의한 명예 이전의 흔적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그토록 철석같이 내 것이라 믿어온 모든 것들의 실체가 이 낡은 상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실은 미숙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가 지나기 전에 연희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고 금고실을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시든 나물 몇 가지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품은 채로 운명의 오후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노을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걸려있는 시각이었는데도 병원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는 빛이 핏빛처럼 복도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그 빛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눈이 따가웠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온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9층 복도 끝에서부터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했고 연희의 병실 쪽에서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은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미숙의 발이 멈췄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 둘이 연희의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사설 이송업체 조끼를 걸친 그들은 연희의 몸에 연결된 수액줄을 거칠게 정리하고 있었고 생명유지장치의 전선들을 아무렇게나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창가에 서서 시계를 들여다보며 재촉했습니다. 박 여사는 병실 한쪽에 비스듬히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마치 오래된 짐을 처리하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안 해? 날 어두워지기 전에 저기 산속 요양원에 처박아야 뒷말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진호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송업자들은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은 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보았습니다. 연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이불 위로 드러난 그 앙상한 손가락들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미숙은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안 됩니다. 평생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미숙 자신도 놀랐습니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10년치의 침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송업자들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진호가 눈살을 찌푸리며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미숙은 연희의 침대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가방을 두 팔로 끌어안은 채 두 발을 바닥에 단단히 디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서를 이대로 못 보냅니다.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숨만 쉬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 데려가려는 겁니까? 의사한테 허락은 받은 겁니까?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손이 올라왔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미숙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미숙의 몸이 옆으로 쏠렸지만 침대를 붙잡으며 버텼습니다. 입술이 터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따뜻한 것이 입가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내가 지금 누구 앞길을 막는 거야? 이 집구석에서 밥 얻어먹고 살고 싶으면 조용히 입 닥치고 있으란 말이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어딘가 균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의 당당함과는 달리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은 터진 입술을 혀로 훔치며 몸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어머니,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진호가 미숙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30년 전 상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연희 어머니를 어떻게 쫓아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연희가 가진 그 상가 건물이 원래 누구 것이었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여기 서류에 전부 적혀 있습니다. 미숙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빛바랜 종이들이었지만 그 무게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위에 금반지가 덜컹거렸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미숙이 이 집에 온 이래 박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들어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진호가 미숙의 팔을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그거 내놔요. 그거 다 조작된 거예요. 형수님이 어디서 그런 걸 가져온 거야. 진호가 서류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미숙는 몸을 돌려 침대 반대편으로 피했습니다. 연희의 침대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섰습니다. 진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를 돌아 미숙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미숙의 몸이 바닥으로 쏠렸습니다.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박 여사가 서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종이들을 긁어 모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이 박 여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송업자들도 진호도 바닥에 쓰러진 미숙도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침대였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던 연희의 손이 박 여사의 손목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고 창백한 손이었지만 그 힘은 단단했습니다. 기계음만 가득하던 병실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깔렸습니다. 그 손 치우세요. 박순자 씨. 연희가 눈을 떴습니다. 3년의 어둠을 뚫고 나온 눈이었습니다. 허공을 향하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차갑고 선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을 뒤로 빼며 넘어졌습니다. 진호는 귀신을 본 사람처럼 벽으로 물러섰습니다. 이송업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병실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선 2명은 변호사였고 그 뒤를 따르는 4명은 경찰이었습니다. 미숙이 새벽에 집을 나서기 전 연희의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넣어두었습니다. 은행으로 향하기 전에 경찰서 민원실에 서면을 접수해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장바구니를 들고 나선 그 새벽에 미숙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순자 씨 그리고 김진호 씨, 살인미수 및 30년 전 문서 위조, 재산 강탈 혐의로 임의 동행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여사는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내가 어떻게 세운 집안인데. 그녀는 바닥을 긁으며 저항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번쩍이는 금반지 위를 덮었습니다. 진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무릎부터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전부 어머니가 시킨 겁니다. 자신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여사가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배신한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연희의 눈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연희의 눈. 박 여사가 처음으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미숙은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입술에서는 아직 피가 났고 머리채를 잡혔던 자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것들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연희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갑고 가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꽉 쥐어왔습니다. 연희가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형님이 손을 잡아주던 그 온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버텼어요. 미숙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박 여사와 진호가 경찰에게 이끌려 병실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송업자들이 조용히 짐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병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두 여자와 창문으로 쏟아지는 늦은 오후의 햇살뿐이었습니다. 그 햇살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안의 소란이 가라앉은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변호사들이 서류를 챙겨나가고 간호사들이 연희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러선 뒤에야 비로소 두 여자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희는 침대 머리맡을 올린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눈을 뜨고 바라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먼지 입자들이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로 스며들었습니다. 미숙은 연희의 곁에 앉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이 자리에 앉아 이 손을 닦아주었던 미숙이었습니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한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였습니다. 여든은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연희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아가씨, 살아서 눈을 떠주셨군요. 제가 죽기 전에 이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어 하늘에 감사합니다. 연희의 눈이 노신사를 향했습니다.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노인이었습니다. 30년 전 박순자가 일했던 그 포목 상단의 마지막 회계사. 미숙이 쪽지의 숫자를 추적하며 은행을 다녀온 뒤 서류 속에 남겨진 이름 하나를 단서로 수소문에 찾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미숙이 경찰서에 서면을 접수하던 날 새벽 동시에 연락을 취해두었던 결정적인 증인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미숙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름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최 노인은 윤씨 상단의 장부를 맡아보던 회계사였습니다. 박순자가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했는지, 어느 거래처에 얼마를 쥐어주며
거짓 증언을 부탁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순자가 최 노인의 두 아이를 볼모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면 당신 자식들은 이 동네에서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 협박이 최 노인의 입을 30년 동안 봉해두었습니다. 박순자가 아가씨 외할머님을 내쫓던 그날, 저는 창고 뒤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어린 정인 아가씨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서던 그 뒷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오정숙 여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쥔 채 걸어나갔습니다. 그 손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정인 아가씨의 작은 손이 하얗게 질렸을 만큼이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머니가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연희의 손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최 노인은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더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마루 아래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는 그 장부에는 박순자가 상단의 자금을 어떤 경로로 빼돌렸는지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처와 주고받은 금액, 위조에 사용된 인감의 출처, 그리고 조작된 유언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의 과정까지 미숙이 은행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들과 맞대어 보면 30년의 공백이 한치의 틈도 없이 채워지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박순자는 오정숙 여사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인감도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기부한다는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오정숙 여사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여사님은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원수를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겠지요. 다만 그 비녀만을 남기셨습니다. 연희는 미숙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숙은 가방에서 은비녀를 꺼내 연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연희는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간직했던 비녀였습니다. 아버지의 기억보다 더 오래된 외할머니의 손에서 어머니의 손으로, 어머니의 손에서 자신의 손으로 건너온 그 낡은 은빛 물건이었습니다. 연희는 비녀 끝부분을 특정한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비녀 끝에 작은 마개가 열리며 그 안에서 작은 것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엄지손톱만 한 크기의 USB 메모리였습니다. 연희가 사고 직전에 직접 제작해 비녀 안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박순자와 진호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사흘 전 서재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저는 그날 서재 문 뒤에서 그 대화를 들었고 미리 녹음해 두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병실 안에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죽여버려. 저 기집애가 모든 걸 알았어. 그리고 진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일단 밀어버려요. 서류만 찾으면 되잖아요.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넘게 어머니라 부르며 밥을 지어 올리고 빨래를 개고 등을 두드려드린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 이런 말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귀로 들으면서도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3년 동안 어둠 속에서 혼자 그 모든 진실을 되씹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울었고, 이미 충분히 무너졌고, 그리고 이미 충분히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제라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진실은 물 위에 뜬 기름 같아서 아무리 누르려 해도 결국에는 위로 올라온다고. 3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올라왔습니다. 최 노인이 돌아간 뒤 변호사는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가 소유한 집과 땅의 원주인이 오정숙이며 모든 명의 이전이 강압과 위조에 의한 것이라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그 재산은 법적 상속인인 연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 파주의 땅, 그리고 지금 박 여사가 살고 있는 그 대저택까지 시세로 따지면 100억이 훌쩍 넘는 규모였습니다. 미숙은 그 말을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정숙이라는 한 여자가 평생을 억울하게 살다간 그 삶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의 딸이 3년의 어둠을 뚫고 살아 돌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연희는 변호사가 나간 뒤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은 무서웠지요? 그 서재에 들어갈 때도, 은행에 갈 때도, 오늘 이 사람들 앞을 막아설 때도 무섭지 않으셨어요? 미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물어봐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지. 엄청나게.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병실 안에 작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의료기계의 비프음과 복도의 발소리 사이로 그 웃음소리가 가늘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핏빛이 아니었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뒤섞인 오래된 약속을 지켜낸 하늘의 빛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싸움도 이제 막 끝의 시작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던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는 퇴근길 직원들과 면회를 마치고 나오던 환자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번쩍이는 금반지를 여러 개 낀 노파가 경찰에게 팔을 잡혀 걸어 나오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는 끝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듯 여전히 자신이 이 상황의 주인인 것처럼 턱을 치켜든 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단단하게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눈빛이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박 여사는 처음에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서류는 조작된 것이라고 했고 연희가 깨어나 한 말은 3년간 혼수 상태에 있던 사람의 창란이라고 했으며 최 노인의 증언은 치매 노인의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말투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수십 년간 남을 짓밟으며 살아온 사람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거짓말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USB 속 음성이 재생되는 순간 그 오만함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박 여사의 입이 천천히 다물렸습니다. 죽여버려 라는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자신의 귀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취조실 형사들이 증거 목록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는 동안 박 여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손가락의 금반지들이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옆방에서 조사를 받던 진호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진호는 원래부터 결정적인 순간에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박판에서도 사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가장 쉬운 방향으로만 움직여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쉬운 방향은 어머니를 팔아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전부 어머니가 계획한 것이라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 목소리는 연희를 산 채로 요양원 지하에 처박을 하고 재촉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취조실 유리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박 여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도 진심을 준 적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처음으로 허공을 향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눈이었지만 그 눈이 닿는 곳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박 여사는 자백했습니다. 30년 전 문서 위조와 재산 강탈, 그리고 3년 전 연희를 계단에서 밀어넣은 일까지. 자백은 길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그 말들을 어딘가에 오래 눌러담아 두었다가 이제야 꺼내놓는 것처럼 짧고 건조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건조함이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지쳐 있었습니다. 30년의 거짓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그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진호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살인 미수, 문서 위조, 재산 강탈, 감금 미수. 죄목이 하나씩 읽혀 나오는 동안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 여사가 그토록 집착했던 재산들에는 즉각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 파주의 땅, 30년 동안 살아온 대저택.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박 여사의 손을 떠났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은 그로부터 석 달 뒤였습니다. 박순자가 오정숙에게서 강압과 위조로 빼앗은 모든 재산은 법적 상속인인 연희의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의 현재 시세는 52억이었습니다. 파주의 땅은 개발 예정 지역으로 묶여 있어 감정가만 31억에 달했습니다. 박 여사가 30년 동안 살아온 대저택은 17억이었습니다. 모두 합하면 100억이 훌쩍 넘는 규모였습니다. 미숙은 그 숫자들을 서류 위에서 읽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살아온 여자에게 그 숫자들은 다른 세계의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달랐습니다. 연희는 판결 서류를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째,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을 설립할 것. 둘째, 그 재단의 이름을 어머니 정인의 이름으로 할 것. 셋째,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미숙의 이름으로 운영할 것. 미숙은 그 말을 들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그저 쪽지를 주운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쪽지를 주운 사람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들고 3년 동안 매일 병원에 와서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은 형님뿐이에요. 제가 어둠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숙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계속했습니다. 형님이 미숙의 이름으로 재단을 운영해달라고.
미숙처럼 사각지대에서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는 신이여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당신이 겪어온 그 고독과 억울함을 아는 사람이 같은 처지의 사람들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라고. 재단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정인희망재단이었습니다. 오정숙의 딸 연희의 어머니 평생을 억울하게 살다간 그 여자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몰락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박 여사는 좀처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내 돈 내놔라 하고 소리를 질렀고 낮에는 자신이 아직 그 대저택에 살고 있다고 믿는 듯 허공에 대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폐쇄병동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빼앗으며 쌓아올린 탐욕이 자신이 만든 감옥 안에서 자신을 가두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모범수로 지내며 감형을 노렸고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고발한 덕분에 박 여사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박빚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 있었고 출소하더라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빚쟁이들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계단에서 밀어넣으라고 어머니에게 동의한 그 남자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착하게 살던 큰 며느리가 결국 복을 받았다고, 하늘이 무심치 않다고, 착한 사람이 지는 법은 없다고. 미숙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쑥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으려 했던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같은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 포기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연희는 건강을 회복하며 재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보행기를 잡고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혼자서 창가까지 걸어가 햇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3년의 혼수 상태를 겪은 환자치고는 놀라울 만큼 빠른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연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병실에 찾아와 손을 닦아주고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아무도 듣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잠들어 있어도 그 따뜻함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연희의 재활 치료를 함께 다니며 재단 설립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서류 작성도 기관 등록도 사무실을 구하는 일도 모두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평생 남의 집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배운 것은 무엇이든 처음에는 서툴지만 반복하면 손에 익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가르쳐준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한 진리였습니다. 재단의 문이 처음 열리던 날 미숙은 현판 앞에 서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정인희망재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여자의 이름이었지만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정숙도 정인도 연희도 그리고 미숙도 각자 다른 시대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억울함을 삼키며 살아온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들이 하나의 현판 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현판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 대신 마음으로 이제 시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숙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것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알람이 울리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아침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하루를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숙은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셨습니다. 4월의 바람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좋은 온도의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인희망재단이 문을 연 지 9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 하나에 미숙 혼자였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미숙은 그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막막함을 느끼며 그래도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구청 복지과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고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의 문을 두드렸으며 동네 경로당에 찾아가 우리 재단을 소개해도 되겠냐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재단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재단에는 상근 직원이 셋이었고 자원봉사자가 15명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홀로 사는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변호사를 연결해 주었고 병원 동행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봉사자가 함께했으며 그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는 미숙이 직접 마주 앉았습니다. 미숙은 그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일,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는 일, 그 일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미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재단에서 처음으로 한글을 배운 할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 찬 편지였습니다. 내 이름을 내 손으로 쓸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75살에 이런 기쁨이 있을 줄 몰랐다고, 내년에는 손자에게 생일 카드를 직접 써서 보내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사무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오래. 그것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참의 눈물이라는 것을 미숙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숙은 재단 문을 잠그고 길을 나섰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연희와 함께 가기로 한 곳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재단 입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없었습니다. 가벼운 봄 코트를 걸친 채 두 발로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년의 공백이 믿기지 않을 만큼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렸고 가끔은 두통이 왔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 불편함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3년의 어둠을 버텨낸 사람에게 다리가 저리는 것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한 정거장 탔습니다. 도착한 곳은 수목원이었습니다. 봄이 한창인 수목원 안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적한 작은 길 끝에 비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연희의 어머니 정인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숙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1년 전 연희의 병실 바닥에서 주운 그 쪽지였습니다. 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들이 제 숨통을 끊으려 합니다. 빛이 바래고 접힌 자국이 깊어져 있었지만 그 글씨는 아직 선명했습니다. 미숙은 쪽지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비석 옆 땅에 작은 구멍을 파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손바닥으로 가만히 눌러주었습니다. 어머님, 연희 이제 제가 잘 지킬게요.
저도 이제야 제 이름 박미숙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은 다 잊으시고 저 하늘에서 저희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연희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말이었습니다. 미숙은 조금 물러서서 연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수목원 입구 앞에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미숙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떡볶이 2개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주문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떡볶이가 나오자 연희는 고추장 양념이 잘 배인 떡 하나를 미숙의 앞에 밀었습니다. 미숙은 웃으며 받아 먹었습니다. 맵고 달고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딱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단에서 있었던 웃긴 일, 연희의 재활치료 선생님이 얼마나 엄한지, 봄이 되니 어디라도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평범하지 않은 시간을 견뎌온 사람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즈음 두 사람은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걸으며 연희가 말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저기 제주도 수선화 보러 가요, 형님.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이렇게 걷고 있을 거라는 믿음, 앞으로도 계속 함께일 거라는 당연함. 한때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두 사람에게 그 당연함이 이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두 사람의 걸음 위로 펼쳐졌습니다. 악인들은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선한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늘은 반드시 선한 이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줍니다. 오늘 박미숙과 연희의 이야기가 그 증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사연월드였습니다.